왜 달러 위기가 요즘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시기가 지금 겹쳐서 그렇습니다. 다음 통화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은 지불 통화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준비 통화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 준비 통화를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죠. 향후 10년 정도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쉽게 흔들릴 수 없다라는. 왜 달러 위기가 요즘 그렇게 얘기가 되냐면 실제로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시기가 지금 겹쳐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에너지 패권은 석유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패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누가 패권 국가가 될 거냐라고 하면 누구도 아주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뭐 이런 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주인이 다음 통화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에너지 패권에 관련된 주인이 통화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협약에 의해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 그래서 페트로 달러. 그런데 요즘 페트로 위안 위기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의 주인이 통화의 주인이었던 지난번 세대와 다르게 이번에 에너지 패권의 주인이 생기면 그가 또 통화도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에너지 패권과 기축 통화의 주인이 미국이었던,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잡고 있었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잡고 있었던, 그래서 두 개의 권을 가진 사람이 세계의 금융과 부를 지배해왔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요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축 통화가 된 얘기를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협약,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기축 통화국이 되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자기 살 길을 찾았는데 그 자기 살 길을 찾는 그 와중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국이 전 세계 원유의 생산 1위 국가가 됐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과 협약을 할 때는 오펙을 밀어주는,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석유를 샀어야 되는 그런 쪽이었다면, 사실은 그 협약으로 보자면 미국이 원유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미국은 입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묻어놨던 셰일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셰일 시대가 등장하면서 미국은 1위 산유국이 됩니다. 그러니 사우디와 부딪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더 떠나서 트럼프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죠. 그 사람은 돈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에 대한 보호를 다 해제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트리엇 미사일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물론 미국의 일시적인 정책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서 사우디는 미국과 이제 그 협약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더 반대로 움직이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오히려 함께하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서 또 호르무즈 해협, 중국에게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또 다른 고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페트로 달러가 됐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협약,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협약,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분명하게 양쪽 진영으로 갈라내면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이 그 대단한 어떤 위협자다,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진영이 이거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들에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의 얘기는 틀리고 누구의 얘기는 맞다라고 할 생각은 아니고,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이 제임스 리카즈의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 제가 볼 땐 가장 선명합니다. 기본으로 삼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임스 리카지의 그 설명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아시죠? 화폐전쟁의 저자이고 뭐 최근에도 유명한 책들 여러 개 썼던 사람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우선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결제통화와 준비통화를 구별하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고 하면 결제통화만이 아니라 준비통화의 기축통화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축통화국은 결제통화, 준비통화 양쪽에 다 기축통화국이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중국은 지불통화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준비통화에서는 아직 턱도 없이 황당하게 불가능하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을 대신할 다음 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사실은 리카즈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뒤에 준비해 놓아드린 최근에 6월 17일 날 리저브 매니저가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관련된 그러니까 준비통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기축통화 달러 끄떡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나 학자가 아니라 준비통화를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는 향후 10년 정도는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쉽게 흔들릴 수 없다라는 리카지도 그 설명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내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Really two different things. So a payment currency, the dollar is the largest payment currency, but almost anything can be a payment currency. If I buy something from you and I offer a certain currency and you accept it and you're confident that you can give it to somebody else, then that's a good payment currency. And again, the dollar is the leading currency, but really anything, yuan, yen, Chinese yuan, Russian ruble, anything can be a payment currency. A reserve currency is different. First of all, that's where a country holds its reserves, its accumulated trade surplus. And it's not exactly a currency because you put your reserves into securities. Now, the securities are denominated in a certain currency. So people say, China has 1.4 trillion of dollars in their reserves, but they don't really have dollars. What they have are U.S. Treasury securities, notes, bills, and they have some other agency securities, or really any country. Taiwan, South Korea have very large surpluses, and people say they're mostly in dollars, but they're really in treasury securities denominated in dollars. It's not as if the Bank of Korea has $100 bills piled up in the basement. They own treasury securities. So, and that is a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because to be a so-called reserve currency, you need a bond market. It's not just, central banks don't hold, as I say, physical dollars or bank accounts. They have securities. So you need a securities market. You need a bond market. And it has to be big. This has to be able to absorb all the global reserves, all the global savings. And you need instruments of all different maturities, 3 weeks, 6 months, 1 year, 2 years, 5 years, 7 years, 10 years, all the way out to 30 years. Behind that, you need a network of dealers who actually underwrite the securities. You need settlement, clearance, derivatives, futures, options, all the instruments for trading and hedging, and you need custodians. You just need a ledger. You need a whole lot of things, and above all, you need a good rule of law, because no one really trusts the Chinese, no one really trusts the Russians. You're not going to pu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Chinese government securities. The Chinese bond market isn't even that big relative to what we're talking about. But the same is true for all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only really big bond markets are sort of Germany,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ut only the United States has all the features that I mentioned. So the U.S. becomes the so-called reserve currency almost by default because we're the only ones big enough, the only market big enough to absorb the global savings.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on that for 230 years, ever since George Washington and Alexander Hamilton. So
So we have a big head start. So also all the headlines that you read, all the news that you read, where Saudi Arabia is talking to China about being able to sell oil for yuan. Brazil and China just concluded a major deal where the Chinese have agreed to accept the Brazilian reais for what they buy. Brazilian exports Embraer, aircraft, soybeans, oil, sugarcane, and manufactured goods. And Brazil has agreed to accept the Chinese yuan for things that China buys, and Brazil has China has agreed to accept the Brazilian reais for things that it buys from Brazil. So you have those two currencies, the yuan and the Brazilian real, will be used in payment for good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s a lot of that going on, and the biggest development is what the BRICS are doing. They have their own meetings. There's a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June 2nd. There's a much more important leaders summit coming up at the end of August, I believe August 22nd in Durban, South Africa. And President Xi, President Putin, President Lula of Brazil, Ramaphosa of South Africa, and Prime Minister Modi of India will all be there. And at that meeting, that is when I expect that they will announce they've come up with a new trade currencies for trade among themselves. But again, to be clear, it's a payment currency, not a reserve currency. There is no BRICS bond market, for example. So it is important. It is a big deal. But people very quickly go from the rise of these new payment currencies, which was happening, and they say, well, that's the end of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Well, that's not logical because they're two different things. So as I said, some very important developments going on, but it's fairly easy to start a new payment currency. It's extremely difficult to dislodge an existing reserve currency.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 통화로서는 사실 아직 준비된 곳이 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통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서 외환 보유액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한국도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중국도 현재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가 제일 높은데 중국이죠. 당연히 미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외환 보유액 그거가 준비 통화라는 거고 이거 리카즈가 설명할 때 이제 얘기하지만 그건 채권으로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 통화에 관련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영상을 안 보여드리지만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미국채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몰락과 위기를 따질 만큼의 그 정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리저브 관련된 준비통화 관련된 전문가들이 낸 의견들 설문조사들에 의하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보시면 달러가 최근 들어서 위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비중은 더 늘어났어요. 보시면 파란색이 2021년인데 2023년에 오히려 더 60%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높았을 때는 70%대까지 갔었습니다. 2000년 초죠. 그런데 그거보단 떨어졌으니 약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계속해서 위기로 가고 있지 않아요. 거꾸로 3%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쭉 보시면 다른 데에 의미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로화가 겨우 이걸 따라가는 정도인데 유로화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의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화야말로 21년부터 23년까지 오히려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리저브 관련된 커런시로서는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경제가 미국과 비교해서 더 위기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덜 조절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부터 독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준비통화국이나 이런 결제통화국의 어떤 기초통화국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고요. 위안화 하는데 위안화의 인민비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몇 프로일까요? 3%가 될까요? 이런 정도.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헤드라인으로 보는 위기에 대한 의식과는 숫자는 좀 다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어치를 점유하고 있냐. 이 점유율이 대륙마다 다른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몇 %죠. 이 짙은 파란색이 미국인데요.
달러죠. 달러는 90%가 넘어가요. 아프리카 대륙도 거의 80% 가까이 가죠. 아시아 파시픽 이쪽도 6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미아, 미들이스트하고 노스 아메리카 쪽도 사실 50%가 넘어갑니다. 유럽조차 기축통화국이라고 그 중심 국가인 유럽에서조차 예, 거의 40% 가까이 중심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숫자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내에 달러를 늘리겠느냐를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되면 16%는 향후 1, 2년 내에 달러 보유를 늘릴 거다. 늘릴 거라고 말한 건 10%, 줄일 거다는 16%, 줄일 거는 10%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실제 거기 리저브 커런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6%는 늘리겠다. 10%는 줄이겠다. 그 상당히 위협적으로 나타나는 인민비 관련돼서나 이런 쪽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숫자는 1%에서 2016년도 1%가 23년도 2% 됐어요. 2%. 그리고 인민비를 늘릴 거냐라고 말했을 때 보시면 최근 들어서 23년도면 인크리즈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리는 데 있어서 수요가 더 줄어들었어요. 인크리즈가 이만큼 더 줄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면서 위협감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쇼텀, 짧게는 인민비를 갖는 거를 늘리겠다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많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 아닙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실무자들의 얘기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떠냐면 다음 10년 동안 통화를 늘린다면 새로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새로 편입한다면 인민비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은 꾸준히 늘어서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갖고 있는 인민비를 늘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디는 중국을 더 선호하죠.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예, 더 선호하죠.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 또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들의 숫자가 있다 그래서 전체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리고 전체 리저브 커런시 의미로 보면 2016년도 1%에서 이제 2% 된 정도다. 인민비 입장에서는, 위안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위안화가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위기를 느끼고 뭔가 느끼는 이런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불 통화, 결제 통화 얘기에서는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민비를 늘리겠다는 사람은 이제 충분히 있지만은 양적으로는 줄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로화 관련해서도 이후 2년 동안에 수요가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약을 맺었지만 보이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너의 안보를 지켜줄게. 라고 말했던 단순하게 그 사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해서 석유를 판 돈을 달러로 예금을 들게 합니다. JP모건이 이 돈을 받았는데 이 돈들이 사실은 남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투자됐다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됐는데 JP모건이 그거를 보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협약 안에 쓰여 있지 않지만 처음에 약속됐던 내용들이에요. 금리도 그 당시 금리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금리를 JP모건이 보장해 줍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만이 준비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그런 시장, 채권 시장, 아까 리카즈가 말한 대로 옵션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이런 시장을 다 갖고 있는 선물 시장, 이런 데들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고, 미국은 그 약속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약속들이 뒤에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뒷얘기여서 재미로 한번 보실까요? System really started in 1974. And at the time, we had just ended the gold standard in 1971. So we were still using dollars to buy goods. We were buying oil from Saudi Arabia for dollars.
but the Saudis were concerned. They said, well, it used to be we could get the dollars and convert it into gold, but now we can't do that anymore, at least not at a fixed rate. You can buy gold in the market, but the price was fluctuating. So how do we know? And so how do we know what your dollars are really worth? So the United States had two delegates, really. One was William Simon, who w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under President Nixon, and another Treasury official named Jerry Parsky. And this was all directed by Henry Kissinger, who was he was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but I think by that point, well, he's still National Security Advisor, but later became U.S. Secretary of State. But Simon and Parsky went to Saudi Arabia and they said, look, if you continue to accept dollars for oil, we want you to do two things: accept the dollars for oil, and then take the dollars and put them into the U.S. banking system as deposits or buy U.S. government securities. And so we can recycle it. We can use those dollars to lend money to Latin America and Africa, but mostly Latin America, so they could buy our manufactured goods. So it was a multi-party, it was never formalized as a treaty, but it was sort of an understanding. If you take dollars, so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dollars for oil and then put the dollars back in the US banks, we will guarantee your security. Now, behind this, there was a threat. And the threat was, if you don't do that, we'll invade Saudi Arabia and take over the oil fields, not the whole place, just the oil fields, and sell your oil at a price that we determine. And then maybe we'll hold the money in trust for your people, but you won't get it yourselves. So it was a two-pronged strategy. One is we can be friends and you agree to accept dollars for oil and put them in the banks, or if not, we'll invade you and take your oil. I worked, actually, that was my first meeting in the White House on official business. I was working with Kissinger's deputy, someone named Helmut Sonnenfeld. He was the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We were on the invasion team. We were working on the invasion of Saudi Arabia, but Parsky and Simon and others were working on getting the petrodollar deal done. Of course, it was all being orchestrated by Henry Kissinger. So, and there were some interesting side stories. We leaked it to the press and to sort of let the Saudis, make the Saudis a little bit nervous. But that deal had both aspects that I'm talking about. So on the one hand, it's a payment currency because they would take dollars in payment for oil. But at the same time, it's a reserve currency because the Saudis would invest in U.S. government securities. Or they could even invest in gold if they wanted, and they did to some extent. But that doesn't mean the dollars disappear, because if the Saudis buy gold, they have to give dollars to get the gold. And that person, probably maybe a Swiss intermediary, takes the dollars and puts them back in the banking system. So one way or another, the dollars remained in the banking system, even if the Saudis have some gold. But more importantly, from our point of view, it was always accepted for oil, and it stabilized the value of the dollar, at least at the time. Now, that system prevailed until today, really. It's still the system, but the system is breaking down. And the breakdown goes to all the things we just talked about. If all of a sudden Saudi Arabia takes Chinese yuan for oil, is there a new petro yuan? Well, not exactly, because as I said, you can't, the Saudis, 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the yuan? I mean, how much do they really need to buy from China? Probably some things, but not that much. They're not going to invest in Chinese securities because that market doesn't exist. So the Saudis would have to take the yuan and maybe sell them in Switzerland and get dollars. So you're back to the same place. But it would be a modification of the system and probably a dangerous erosion of the dominance of the dollar. So from 1974 to 2023, that petrodollar system has prevailed. But I would say it's not over, but it's under a certain amount of stress right now. 내용은 보셨다시피 사실상은 준비통화로서의 그런 위치들은 쉽게 가질 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죠.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